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강남 RSA 3기 평일반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원래 우리 저 김정은 소장님이 개요 강의를 하시고 이 제가 주거용 부동산이 그 다음으로 바로 뒤따라와야 됩니다. 뒤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반 베테랑이 되셨어요. 이미 뭐 토지 강의 들으셨죠? 상가 강의 들으셨죠? 네. 그다음 뭐 이 비즈니스 강의도 들으셨을 것 같고 뭐 재개발까지 이제 두루두루 우리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지식을 이제 많이 이제 갖추고 계신 거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시작을 해야 되고 손님하고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현장 안내를 하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그 다음에 중개사하고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꼭 공인중개업을 시작하실 때 꼭 내가 몸에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통틀어서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적에는 중개 창업 실무에서 한 30시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9시간으로 축약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강의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중개업을 하면서 또는 제가 중개법인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강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비 온다 파전에다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래서 한 5-6명씩 모여서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거를 강의를 들릴 거고, 그것을 간단하게 그 교재에다가 제가 제목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하나씩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지금은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일을 닥칠 때는 바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렇게 현업을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하루에 3강씩 해서 9강씩 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주거용 부동산의 핵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종류를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을 얘기한다. 오피스텔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처음에 오피스텔을 만들 적에 업무시설로 분류가 됐었는데 2013년도, 12년도, 13년도에 전세난이 아주 심해졌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오피스텔에서 주거기능을 갖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오피스텔 안에 전에는 바닥에 난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닥에 난방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샤워 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주거용으로 분류를 해서, 세법상으로 오피스텔은 단순히 업무용으로만 쓴다 그러면 오피스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도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돼서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업하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주자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니까 상가가 있을 거고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고시텔. 고시텔은 다중시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토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과 기타. 다섯 번째가 권리.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분양권이고요. 분양권은 건설회사가 공식적으로 분양을 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자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내가 되팔 수 있겠지요. 그죠? 전매 제한이면 당연히 못 팔겠지만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내가 아파트 분양 입주권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이 파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분양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형순 교수님한테 분양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죠? 아직 안 들으셨나요? 입주권이라고 있는데 입주권은 택지를 개발을 하거나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킬 때 당신네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양재동에 구룡마을 있는 거 아시죠?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에 사시는 분들은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아파트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데모를 하니까 그러면 작은 아파트, 10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줄게. 그러니까 데모하지 마. 그런 게 입주권이죠. 이 입주권은 거래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에 공인중개업을 하시다가 야 어디에 딱지 나왔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 딱지가 입주권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아요. 이 입주권은 내가 개인이 고유에 속한 권한입니다. 이정찬이가 여기에 구룡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저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팔아. 그러면 저는 대가를 받죠. 5천만 원을 받든 뭐 1억 원 받든. 근데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인간지능을 떼어준다고. 근데 나중에 입주를 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는 그걸 5천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유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한 2억쯤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인간지능을 떼어줘야지 우리 선생님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신단 말이야. 그럼 안 떼어주는 거야. 3천만 원만 더 주세요. 당신은 5천에 사서 2억 벌었잖아. 근데 뭔 소리야?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증을 하고 다 했어요. 그럼 중간에 소개해준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보는 거야. 입주권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거래 대상물이 아니다. 이래서 부동산을 크게 대별을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과 업무용, 토지, 공장, 기타 건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분양권은 가능한데 입주권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상가에 대한 입주권도 있는데 아무튼 딱지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기가 되거나 표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팔고 또 우리 선생님한테 또 판다고 모르잖아. 그러면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한 대여섯 명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개한 사람은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입주권이다 그러면 거래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은 건설회사하고 해서 계약서가 나한테 있지요. 그럼 선생님이 내 분양권을 사. 그러면 나는 계약서하고 그 중간에 권리를 선생님한테 넘기는데 그것은 시행회사하고 건설회사에 가서 이 사람 계약한 게 맞아요. 그럼 계약자 명예 변경 해드릴게. 그래서 건설회사가 명예 변경을 해주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입주권은 안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 주제가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간단히 주거용 부동산 설명드리죠. 주거용 부동산하고 대별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모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한다. 여기에 상대적인 대칭되는 명칭이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제가 교수님 몇 분하고 고상철 교수님하고 해서 한 세 분인가 네 분하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3강 정도를 촬영을 한 게 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게 무료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수익형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빌라 이런 것들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모든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사회로다가 은퇴를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이제 퇴직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노 부부가 한 달에 살 때 지금 LG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결과는 약 한 256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게 작년도 말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럼 최소 비용이 얼마냐? 한 203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연구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은퇴 후에 60세 이후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은 1년이면은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30년 살자. 평균 수명 90세까지. 그러면 한 7억 필요하죠? 7억 2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한 4억밖에 없다.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좋죠. 국민연금이 한 달에 많이 받으시는 분이 제 친구들의 경우는 한 4, 50만 원 많이 받아요. 평균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20만 원 받으시는 분이 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꼬박꼬박 하신 분들이 한 120만 원 받으시더라고. 그러면 200만 원에서 일단 80만 원이 모자르잖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4억 원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사. 매달. 그 가격 안 올라도 돼. 그냥 매달 한 7, 80만 원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만들면은 일단 걱정을 안 하지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공급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면 연립이나 빌라가 공실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입지가 더 중요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 1인 가구의 증가라거나 평균 수명의 연장. 그렇지만은 이 수익형 부동산은 한 1년 반이면 후딱딱 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꼭 깨달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처음에 개업을 하실 적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문으로다가 거래를 하시거나 전월세를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이 좀 많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서 뭐 이렇게 합동으로 하자. 동업.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권리금 1억짜리의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 1층을 단독 부동산을 들어가면은 권리금이 1억이 필요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에서 350만 원. 그만한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는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전월세 내지는 아파트예요. 주말반에 주말반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했거든요. 거기에 계신 한 분이 어제 제게 전화가 와서 성수동 지역에 부동산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보니까 딱이야. 뒤가 쭉 빌라야. 그런데 큰 길에 딱 코너에 있는 초입자리야. 근데 권리금이 500이래. 그거는 무조건 잡아놓고 부동산 안 해도 돼. 부동산 안 해도 돼요. 그 월세가 얼마냐 그때 월세가 70인가 80대인데요. 싸지요.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권리금 받고 되팔아도 되는 자리야. 권리금 500이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 그럼 무조건 계약하세요. 계약했다고. 그럼 제가 또 가서 봐드릴 거예요.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아무리 배워도 현장에서 대놓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랑은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후에도 창업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토요일에 제게 성수동 얘기를 하신 분이 지방학교에서 3개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성수동 거는 가서 보고 저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수동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장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그 안에 업무용 비품들 있잖아요. 직기 비품 같은 거 싹 목록 작성해서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거야. 500만 원 안에.
가져가지 못하게 컴퓨터 2대면 2대, 책상 몇 개, 소파, 냉장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됐던 매물장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이 없으면 그냥 가서 그냥 권리금 2천만 원 싸네 그러고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싹 빼갖고선 딴 사람한테 팔아먹기도 하고 매물장 같은 경우는 거기 임대차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구해주세요는 못해. 제가 바빠.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하게 평가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현장을 가서 봐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이제 현업을 할 때 어떤 사항을 해야 되는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영업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그거는 한 적어도 부동산을 한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컨설팅이 가능하고. 자, 수익형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항상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기가 2007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죠. 모기지 서프라임인가 뭔가 해갖고 미국발 해갖고서 이제 정크본드가 부도가 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달에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책을 썼어요. 그래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다고. 그 다음부터 약 한 8년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완전히 하얀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 7억을 호가하다가 3억 4천에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죽전동에 있는 그 LG 인텔리전스 아파트가 48평짜리가 12억을 호가를 하다가 6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완전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지역의 절반이 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용인이나 성남, 인천 지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게 회장님 오셔갖고선 부동산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황 타개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역 공인중개사들 한 20분씩, 20여 분씩 모여서 이제 제가 강의를 1시간씩 특강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수요가 꾸준히 있고 매달 월세가 나오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나오는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약 3배 내지 4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 집어넣는 것보다 낫지요.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내가 아파트에 있는데 가격이 급등을 한다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은 거래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져 버려.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파는 사람이 물건을 걷어들이고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물건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더 기다리죠.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버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수입이 없어. 그죠? 완만히 올라가는 거래는 돈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완만히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급락과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이런 장이 쓰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발표가 되면 이런 장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완만히 떨어진다거나 완만히 상승되는 경우는 당분간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장은 이 장이에요. 물건이 없습니다. 이때 해결하는 방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이라거나 다음 부동산, 그 다음에 상가뉴스레이더나 이런 뭐 상가114 이런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또 스포츠 신문 요새 잘 안 보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분양 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몇 군데 꼽아드리면은 미사 강변지구. 미사 강변지구가 지하철 5호선이 거기까지 뚫려요. 지금 한참 미사역 근처로 해갖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3군데가 있어요. 미사역 근처하고
그 다음에 북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사북부, 미사남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미사남부는 지금 여기는 미분양이야. 여기는 상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미사역하고 북부권 쪽에 상가 같은 거 있으면은 분양 팜플렛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 야, 일 있으니까 오늘도 바둑 두자, 오늘 게임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장을 가보시는 거야.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대충 마무리가 돼가는데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계속 짓고 있어요. 동탄역 근처를 시작으로 해서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면 500m 이내 지역입니다. 아직 마곡지구. 강서구청, 방화동, 김포공항이 있는데 마곡지구요. 여기 그냥 가. 가면은 분양 현장이 있어. 그럼 들어가.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들어가. 명함 하나씩 파시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명함 딱 주고 내가 여기 손님 데리고 오면은 MGM 수수료 얼마 주십니까? MGM 수수료라는 거는 손님을 데리고 오면은 분양회사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를 MGM 수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돼. 3.3% 원청징수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 야 정찬아 내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돈 한 2억 정도 있어. 근데 뭐 사면 좋을까? 여러 생각하지 말고 오피스텔 하나 사둬. 내가 체크해보니까 공실이 별로 없겠더라.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원은 1억 5천인데 대출 한 7천만 원 나오니까 8천만 원 투자해서 60만 원 월세 나오면 한 달에 이자 20만 원 빼고 40만 원 되잖아. 여유 있으면 2개 사면 되고 이렇게 갖고 공실은 없을 것 같더라. 사둬라. 이렇게 해서 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라고 밝혀야 돼. 명함을 주고받고. 그래서 손님을 데려가면은 이 한 건에 대한 수수료를 여러분들한테 줘요. 3.3%만 띄고 통장 주세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통장만 보내주면은 바로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요새는 덩어리가 커집니다. 서울 시내의 상가 평균 분양 가격이 4천만 원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평. 20평이면 전용 면적 몇 평? 10평. 상가는 무조건 50%야, 오피스텔하고. 전용 면적기. 요건 분양 면적. 전용은 여기에 50%. 전용 면적 10평짜리. 평당 4천이잖아요. 2, 4, 8. 이거 8억짜리예요. 8억짜리를 여러분들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 계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얼마 준다? 상가는 1% 준다. 1% 못 줍니다. 그러면 하지 마. 1%보다 더 주는 데도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가를 하나를 내 투자가, 내 손님을 상가를 사게 했다. 그러면은 800만 원 내 수입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종합소득만 다음에 신고하시면 되고, 중개소득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계시지 말고, 일단 부동산 사무실이 자리가 잡히고 업무가 익숙해지시면은 무조건 분양 현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김포지구는 무궁무진해. 근데 여기 호재가 있어. 경전철이 뚫린다고요. 김포지역도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한번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고 차가 한번 쓱 둘러보세요.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가보세요. 가보시다가 분양사무실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는 제 얘기 들었으니까. 들어가면 여러분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아파트 단지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모델하우스 안에 보면, 아, 요새는 침실을 이렇게, 넓은 구조라고 거실을 주방하고 해갖고, 상당히, 주방기구도 좋은 걸 쓰네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실 적에, 아, 내가 지난번 보니까 이렇게 진 게 더 낫던데. 그럼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 그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손님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인식이 될 때 그 손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 이번에 9.13 대책 발표됐는데 오피스텔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이래 버리면은 정답이 뭐예요? 안 돼요? 돼요. 주공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야. 회사에다가 세 주셨어요? 아니요. 개인이요. 그럼 개인 그거 주민등록 돼 있겠네요? 안 돼 있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아,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더 팔아달라. 내가 얼마를 가질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전문가는 경험을 통해서 되지만 간접 경험도 경험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RSA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게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은 1층이 상가, 2층부터 3층 내지 4층까지. 상가의 임대료가 비싸겠죠? 상가 건물의 장점은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가 형편이 없죠. 주차 나오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큰 택지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을 해요. LH공사에서 어느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한다. 제3차 택지 개발을 이제 수도권 지역에 3군데 지정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뉴스를 이제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항상 깊이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도로 정비.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도로를 하고 어디에 학교를 집어넣고 어디에 쇼핑몰을 하고 이러면서 상가, 공동주택, 아파트 지어야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여기에 들어와. 단독주택 부지가. 단독주택 부지가 거의 다 이런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상가주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의 영통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동탄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면은 항상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야. 원룸, 투룸을 짓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이 나중에 적정 수익률은요. 수익형 부동산의 적정 수익률은 6%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이 4층짜리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분양 가격이 8억 원이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8% 떨어질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12억 내지 13억까지 올라가서 일단 멈춥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재테크를 위해서나 투자가들을 위해서 꼭 잘 공부하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는 교재로 대신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중개업을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 중개 창업신문 강의를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동산은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라고. 원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는 게 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6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노후에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통계치입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욕망은 결국 마음이죠.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는 어떤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에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나한테 돌려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재화로 취급을 받는데요. 이 부동산의 우리는 중개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갖고 아파트가 나오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사드리고 땅 나오는데 이거 아주 좋아 내가 사드리고 이거는 중개가 아니고요. 이거는 투자의 형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 우리 사장님이 땅을 갖고 있고 우리 사장님이 투자가요. 그럼 내가 중간에서 파실래요? 사실래요? 됐잖아요. 그러면 많이 받고 싶고 조금 주고 싶어. 그거를 조절을 해내는 게 우리 기술이야. 이런 중개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매도자 편에 있어서 시장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은 학교 시간에 배우셨죠. 우위 시장. 어떨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 가격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다. 재건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자 우위 시대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내가 이 편을 조금 더 들어. 그러면 이분은 서운해서 안 사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분한테 또 편을 들어갖고 싸게 파세요. 싸게 파세요. 그럼 네가 지정신이냐. 나 옆에 부동산에 가서 팔아달라고 그럴 거야. 근데 두 사람을 다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중개업의 기술이라고. 그죠? 그럼 두 사람 다 공평하게 하면서 서운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을 어떤 방식이든 물건 가격을 떠나서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라거나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 만족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항상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고객 만족입니다. 그죠? 우리는 무형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야. 종합예술가들이야.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야. 공인중개업은요. 인생을 모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나의 신용을 파는 거야. 내가 여지껏 잘 해왔던 내 이미지를 판단 말이죠. 이 투자가들이 또는 이 매도자가 나를 믿어줄 때에 당신한테 맡길게요. 거래 성사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자진해서 중개수수료를 약정된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 근데 요즘은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이거를 뛰어넘자 이거죠. 고객을 감동시키자.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그럼 어떻게 감동을 시킬래? 가서 옆구리를 막 간지러 태워? 아니죠. 방법 하나. 손님이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격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손님은 지금 얼마 정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한 3억 정도에 팔아주시죠. 그럼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3억 1천이나 한 3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요런 조건으로다가 해주시죠. 오케이. 사는 분한테 지금 3억 원의 물건을 사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 지금 3억 원짜리 물건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지금 계약서가 마지막 하나 남은 물건인데 지금 빨리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단 3억 원짜리를 3억 1천을 내고 살았 소리 못하죠? 3억 원을 알고 계시고 그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 3억 원을 해서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내면은 여기가 재개발이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2천, 3천이 뛴단 말이야. 한 달 만에.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계약금을 3천만 원 하지 마시고 6천만 원 하세요. 그래서 3천만 원은 계약금을 하고 1차 중도금 집어넣읍시다. 오케이? 됐어. 그럼 사장님한테 제가 3억 원에 팔아드릴게요. 마침 손님 있네요. 근데 계약금 6천만 원 드릴게. 3천만 원 중도금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거래가 완전하게 되잖아요. 끝. 그러면 두 분이 다 만족하는 거야. 내 물건을 팔 때처럼 우리 중개업자가 해줘야 되고요. 내 물건을 손님이 뭘 사달래.
그러면 내가 아파트 사는 것처럼, 내가 땅 사는 것처럼 다니는 거야. 결정을 하지 마.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땅을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10개를 골라. 양평에 누가 전원주택 부지를 사달래. 그러면 10군데를 골라. 3명의 양평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내 협력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한 군데서 3개 내지 4개가 나와요. 그럼 저 혼자 차를 갖고 양평을 가. 왜? 각각의 3명의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의 2-3군데를 갔다 와야 돼. 쭉 가야. 가갖고는 보면은 3개 내지 4개를 제가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6개는 다 버려. 축사가 옆에 있어서 안 되고, 개울이 너무 가까이 있고, 여기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냄새가 나고, 다 결적 사유를 지워버린다고. 그러면 한 3개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가. 혼자서 또 가. 그래서 그 동네 이장을 만나. 경로당에 가서 막걸리 3통 들고 가. 얘기를 또 들어봐. 저 땅 누구 거예요? 지금 가격 시세가 어떤가요? 내가 내 것처럼 한다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1개 내지 2개가 축소가 돼요. 이때 손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땅할 때. 양평에 있는 공인중개사는요. 이 땅을 내놓은 분하고 너무나 친할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30년 같이 살고 40년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면 나 2억 원만 손에 쥐어줘. 그걸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런다고. 그럼 3억 원 불러 나한테. 좀 깎어. 그럼 2천만 원 깎아줘. 그럼 8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땅 주인한테 한 2천만 원 더 주고 내가 5천만 원 먹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알아요? 손님이 알아? 3억이래. 그러면 3억 원짜리 땅 좋은 거 구했어요. 떨커던 계약서 쓰고 나면 나중에 이 가격이 맞더라도 나중에 뒷얘기 나와. 그러면 소개한 우리 공인중개사는 바보 되는 거야. 저 나쁜 시기야. 2억 5천에 살 수 있는 거를 갖다 3억 원에 사겠다 이거예요. 근데 2억 5천, 이 시세가 2억 5천으로 형성이 된 거를 3억 원에 사는 바보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2억 6, 7천이라 미세한 차이는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2, 3천만 원 차이는. 근데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되팔 때를 생각을 하면은 3억 원에 사서 3억 3천에 팔아본댔자 다른 땅 사주는 이만 못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내 땅 살 때처럼 움직여주면은 이런 거를 걸러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적에 고객은 이 사람 진짜 참 고맙네. 집을 사주고 났어. 그리고 나서 고장이 납니다. 다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보니까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가. 어디 봅시다. 보일러가 왜 고장 났지? 고치는데 얼마인가? 70만 원? 그럼 내가 먼저 주인한테 한 20만 원만 받아 내볼게. 내 것처럼 해줬잖아. 그런 공인중개사한테 다른 사람 소개를 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갈 적에 전세를 들어온대 사람이. 전세를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먼저 쓴 사람이 애기들이 있어갖고 막 낙서다고 좀 지저분해. 근데 집주인은 안 해주려고 그러지. 근데 공인중개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그러니까 전세 빨리 내려면은 도배해야 돼, 장판하고. 근데 내가 싸게 하는데 알려줄게. 도배 장판 해서 깨끗한 집을 먼저 들어갈까요? 지저분한 집을 먼저 들어갈까요? 전세 사는 사람이.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내 거처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벌써 전문가가 되어 있고요. 고객들 사이에 평이 좋아. 공인중개업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 아파트 마찬가지고 전세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이야. 똑같은 방식. 어떤 분이 강남에 계시는 분이 오피스텔 1층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상가팀을 2명을 뒀어요. 남자분들로. 우리 공인중개사가 남자분들이 40세 넘어가면은 취직하기 상당히 어려워. 근데 상가나 빌딩, 토지는 뽑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2명이 하는데 사무실을 계약을 했어. 보증금 5천, 2천, 월세 200. 강남이나 사대문 안에는요, 월세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관리비야. 평당 15,000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평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합이 350만 원이다. 근데 이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좋다고 그래.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요.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사무실 세팅 기간. 그러면 나라면은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을 만나갖고 요거 세팅을 하는데 지금 2주 걸린다. 사무실이 아니라 상가를 여러분들이 계약을 시켰어요. 1층에 식당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핸드폰 가게를 잘 작업을 해갖고서 거기다 식당을 계약을 시켰다? 그러면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계약한 이후부터 바로 돈을 내야 돼. 집사나 관리비를. 그죠? 계약자는, 임차인은. 그런데 우리 중개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집주인을 만나갖고 2주일 걸리니까 일주일치 받지 말아라. 일주일치 양보를 해라. 인테리어 해야지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도 월세 꼬박꼬박 잘 내지. 벌써 손해보고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설득을 하는 거야.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줄 적에 여러분들은 전문가로다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계약서 쓰고, 그건 운이야, 운. 운이면 운이 안 좋을 때는 계약서 못 쓰잖아. 내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주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평이 다 나 있어요. 야, 상가는 이정찬이가 최고야, 우리 동네에서. 사무실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최고야. 오피스텔은 그 사람한테 가. 투자? 돈 벌고 싶어? 그럼 이 사람 찾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고객을 감독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시에 출퇴근합시다. 모든 부동산 사무실이 10시에 시작해서 저녁에 8시까지 합니다. 근데 남들 다 10시에 문 연다고 나도 10시에 문 열면 안 돼요. 초보자일수록 9시 또는 8시 반에 출근을 하는 거야. 실장님은 꼭 10시에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니까. 실장님 보고 9시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딴 데 알아볼게요 그래요. 잠실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요 밀집 지역, 요거를 한 밀집 지역이라고 합시다. 한 불억. 불억에서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1, 2, 3, 4단지 그쪽에 신천역 뒤쪽에 그건 삼전동, 송파동. 제가 거기 살아서 잘 알아. 제가 여기서 중개법인을 8년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직원들 20명씩 데리고. 다다다다다다닥 부동산이야. 골목에 가도 다다다다닥 부동산이야. 그럼 여기 실장님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어. 사장님들은 뻥이요. 허당이에요, 허당.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실장님들 계약서 잘 써는 실장님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나 돈 잘 버는 거고. 잠실 1, 2, 3, 4단지하고 파크리오가 몇 세대 같아요? 대충 따져갖고 25,000세대야. 잠실 1, 2, 3, 4단지하고 파크리오 있죠? 그거 합하면 5군데. 그 옆에 있는 잠실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빼고 25,000세대야. 그러면 4명 산다고 가정해봐. 10만 명이야, 거기만. 거기에다가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빌라 연립이야. 잠실이 삼전동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거기에 공인중개사 석천동까지 합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한 1000명 될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실장님들이 딱딱딱딱 계시잖아요. 그럼 실장님들 보고 남들은 다 10시에 출근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9시에 출근하시죠. 그럼 됐어요. 옆집 갈게요. 사장이 못되게 굴잖아요. 그러면 야 저기 중앙부동산 거기에 취직하지 마. 어떻게 가능해? 실장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사우나 가거든. 계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럼 내가 나가 일찍. 9시에. 사무실 청소해. 어때? 해보는 거지. 근데 하다가 옆에 보니까는 옆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옆에 오다 보면은 왜 이렇게 빌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노인네가 뭐 청소하고 계시고 쓸고 계시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명함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 저 요 밑에 있는 저 금산 공인중개사 이정찬입니다. 혹시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꼭 주세요. 왜? 노인네들이 집주인이거든. 할 일 없으니까 일찌감치 아침밥 먹고 다 근처 돌아다니고 청소하신 분들 다 집주인이에요. 진짜. 건물주고. 제가 기업은행 무교주점에 근무를 했었어. 시청 뒤에 보면은요. 여기가 기업은행 이렇게 빌딩이고 요 앞에 건물 여기가 성경 본사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퇴계로가 되고 여기가 을지로입니다.
요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커. 바닥 평수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영업 차장을 했댔어. 영업 담당 차장을. 그래서 영업이니까 이제 뭐 예금 권유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통장도 만들려고 그러고. 요 건물에 보니까 조그맣고 대머리지고 늑사락한 영감님이 거기서 빗자루에 막 계속 뭘 쓰시는 거야. 매일 이렇게 지켜봤던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보니까. 그래갖고 커피를 한 잔 딱 빼갖고도 영감님을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쳐다보니 커피 왜 주셔? 아, 영감님 매일 저기 난 저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 이 날씨도 추운데 커피 한 잔 사고 가세요, 아저씨. 그래서 고맙네. 나 커피 주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더니 제가 몇 년생이세요? 그러니까 20년생이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 저희 아버님 20년생이셨거든. 그래갖고 친해졌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건물주 회장님이에요. 건물주 회장님이고요. 이분이 부산 서면에 빌딩을 이런 거를 갖다가 3개를 갖고 계시고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그 당시에 96년도가 5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거래하세요? 나중에 그랬지. 그랬더니 기업은행 워커힐 지점을 거래한대. 우리 지점이 아니고. 아, 그러세요? 근데 저희 은행 거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환은행 차장이요. 그 외환은행 거래해 맞잖아요. 근데 예금하라 소리를 안 했어,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사무실 찾아가는 거야. 1시간씩 얘기 들어주는 거야. 그분 할아버지한테 뭐 할 거야, 회장님이.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인데. 주유소를 7개를 갖고 계셨어. 그랬더니 한 10개월쯤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큰아들은 위안된 차장이고 아버지가 예금 좀 해주래요. 이 차장님한테. 그래서 나는 조금 뭐 10,000원 됐자 뭐 한 몇억 갖고 왔겠지 그랬어. 아,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얼마 정도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68억을 한대. 뭔데요? 그랬더니 동교동에 빌딩을 졌는데 보증금 들어온 게 68억이래. 매달 돈 들어오는 거 기업은행 무교지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렇게 큰 거를 해주십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냥 이 차장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점장이 이제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70억이 그 당시에 들어온다는 건 한 지점의 예금고가 순위가 바뀌는 거야. 근데 지점장이 이제 선물을 들고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바쁘셔서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장님이 여기 계시는 이상은 예금 안 뺄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영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은 표시 안 나요.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 이 사람이 주인이 누구구나.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야. 스토리를. 커피 타갖고 가까운데 돌려. 괜찮아. 뭐 믹스커피 뭐 어떻습니까? 차 한 잔 먹고. 내 부동산 사무실이 동네 복덕방이 돼야 돼. 복덕방이. 왜 복덕방이에요? 복하고 덕을 나눠주는 데가 복덕방이었더라고. 그래서 요새처럼 유식하게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 그랬잖아. 무슨 복덕방이랬잖아. 그럼 동네 이장님 찾아와, 할머니 찾아와, 뭐 우리 아들 뭐 이빨 뽑았어부터 시작했고 다 얘기하잖아. 그런 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일찍 출근해, 일찍. 정시가 아니야, 일찍. 우리는 일찍. 그 다음에 인사 다 돼야 돼. 특히 경비 아저씨, 안내 아저씨, 청소 아저씨. 이 사람들 통해서 정보가 제일 빨리 나와요. 여기 앞에 가면은 저기 도시의 완 오피텔 있어. 거기 경비 쓰시는 분이 2교대를 해. 그 다음에 지하 가면은 그 주차 돈 받죠? 그 아저씨도 2교대를 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제가 거기에 6층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부동산 사무실을 6층에다 냈어. 맨 땅에 헤딩하자. 1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영업 전략을 알려줬어. 거기는 이제 같은 오피텔이니까 다 갖다가 전단 명함을 붙이는 거예요. 소품 맨날 밑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석 달 해라. 하여튼 석 달을 해서 이제 물건이 좀 나왔네. 근데 제일 먼저 시키게 뭔지 아십니까? 경비 아저씨하고 주차관리 아저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카스 한 박스씩 갖다 줘. 관리 사무실 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냥 짜장면이라도 한 번 먹어. 몇 동 몇 호 언제 나간대. 먼저 알려줘. 먼저. 그분들이. 1층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입주자들 명단을. 나중에 들어가서 6층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층은 권리금 1억이잖아. 그죠?
근데 6층은 권리금 하나도 없잖아. 월세만 내면 된다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겨내야지. 내가 대표니까.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잘해. 지금도 해. 6년째 하고 있어, 그 친구. 6층에서. 방법을 찾으면 돼. 그러려면 감동시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중개업자들하고 교류를 자연히 있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다? 회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차이점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낼 적에 내가 권리금 주고 들어갔냐 안 주고 들어갔냐. 17이냐 18이냐. 저한테 강의들은 제 수강생 한 분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석천동에 어디 부동산 자리를 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또 당연히 갔을 거 아닙니까? 가봤더니 내복 파는 집이야. BIC. 근데 부동산 하기 딱 좋아요. 위치도 좋고. 근데 권리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대. 안쪽이라서. 싸네. 그러면 또 해볼래.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개업을 했는데 말이에요. 석천동 지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누구 아세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강의들은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뭐 싸가지가 없어서 그따위 놈이 다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공인중개업을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야. 근데 그 옆에 부동산에 가갖고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어. 거기 가갖고 나 뭐 무슨 커피숍 한다고 한 10평짜리 사무실 있으면 구해달랬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구해서 계약 끝나고 당구 쳤더니 거기다가 떡하니 부동산 사무실 간판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부동산이 이제 안 된다 이거야. 됐고요. 거기서 그 회장하고 감사하고 임원들이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가갖고 다 때려부신다고 그러길래 내가 가갖고 조정해줬어. 야, 니들이 이거 빼줘라. 이거 권리금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갖고 빼. 그래서 딴 공인중개사 집어넣어 그럼. 다투지 말고. 너는 그냥 빠져나가. 너는 우리 업계의 룰을 어긴 거니까. 그 친구가 계속 거기서 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 교류를 못 하잖아.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우리. 그냥, 나 여기서 부동산 사무실 하려고 그러는데, 돈 없으니까 권리금 없는 거 좀 해주시오. 이거는 괜찮아. 그죠? 그럼, 이 친구, 뭐 처음 하고, 그러니까, 그래, 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해줘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나 여기서 떡집 할 건데, 그래 놓고 나가고도 공인중개업 해봐. 여러분 같으면 화내겠습니까? 우린 정직하자고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